네,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가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헌정 첫 대통령 탄핵 사태 속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반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나섰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서리앤노스가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서 상당한 규모의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미, 6차 핵실험과 연관을 좀 지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6차 핵실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렇습니까? 작년 9월 9일 날 5차 핵실험 지나고 나서도 네. 네. 38로스에서 계속해서 발표한 것은 10월 달 이후부터, 작년 10월 달 이후부터죠. 계속해서 6차 핵실험의 징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차량들, 장비들의 이동,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경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도가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일 때 사용했던 북쪽 경도거든요. 이번에 그 북쪽 경도에서 이제 또 아마 가지 경도를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빼내온 흙들 있잖아요. 예. 토사들. 그 양들을 아마 좀 추정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보면 여태껏 이제 실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한 그런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38로스가 전망하기로는 네. 5차 때보다는 규모가 최소 14배는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 건가요? 네, 5차 핵실험 때는 그러니까 38로스가 이렇게 그 규모를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국방부가 규모를 얘기하는 것 우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어떻게, 드릴게요. 우선요, 국방부는 작년도에 5차 핵실험을 했을 때 10KT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38로스가 얘기하는 것은 15KT에서 20KT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국방부의 발표 내용하고 38로스의 그 사이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라고 할까요? 28만 2천 톤이니까 한 280 뭐라고 할까요? 280KT 정도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면 아마 14배 정도 될 겁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거하고는 뭐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요. 어찌됐든 38로스가 발표한 내용을 추정해 보면 한 네네. 14배 정도, 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주기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위원님,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을 저희가 어디까지 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북한 자신의 발표로는 이제 수소탄 실험까지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뭐 웬만한 증폭 뭐 수소탄까지는 아니어도 증폭 핵 분열탄,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이제 그 핵 분열 폭탄보다는 예. 조금 더 센 위력의 이 폭탄을 가지고 있으려고 지금 추정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파괴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지고 있는 우라늄의 전체적인 핵 분열 반응만큼 얼만큼 효율적으로 적은 양으로도 폭발력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립니다. 이미 북한이 기존의 이제 5대 핵국들 거기에다 인도, 파키스탄 이 수준에 근접하는 폭발력을 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요. 네. 또 좀 과장됐다라고 하는 쪽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매번 북한의 핵실험 규모로 인해서 이 보여진 폭발력을 추정하는데도 이 우리 기관하고 또 해외 기관들의 이 판단량이 틀리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10킬로톤 자체는 뭐 그동안 보여온 일반적인 5개 핵국에다가 인도, 파키스탄에 비해서 더 근접한 정도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38로스가 지금 이 추정하는 대로 이게 282킬로톤이거든요. 최대. 그러니까 28만 2천 톤 가량의 TNT 폭발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요. 무슨 얘기냐면 더더구나 이제 작년에 그 5차 핵실험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 정도 위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상 숨기고 있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급속한 기술 진보를 이뤘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혹입니다. 네. 자, 김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예, 북한의 그 핵실험이라고 그럴까요? 핵 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하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3차 핵실험 할 때 북한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소형화, 규격화, 소형화, 표준화의 달성에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소형화, 네네. 경량화, 다중화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했다라고 그랬고요. 5차 핵실험은 핵탄두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예. 표준화와 규격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의 그 만일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북한은 완전한 이제 핵무기 보유 국가로 넘어선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5차 핵실험을 통해서 표준화 규격화에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이 의미는 바로 시제품 버전 1.0짜리 핵탄두가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북한이 4발에 걸쳐서 스카드 2R 발사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때 핵 전투부 절차 연습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핵탄두를 거기에 탑재하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절차를 연습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이번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북한은 완전한 핵무기 핵보유 보유 됐다. 국가로 간다 이렇게 네. 이제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뭐 첨언해 주시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핵 보유국이 됐다라기보다는 우리는 핵 보유국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상은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북한의 그 능력을 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만은 예. 실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논의는 이거예요. 북한이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도 숨기고 있는 거냐, 아니면 북한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최대량을 보여주는 거냐. 이제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북한의 핵 기술이라는 게 결코 방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 가볍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얘기 드리는 건 북한이 지금 시간과 돈과 기술 모든 걸 자원을 다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한번 되짚어보면 2월 달에 이른바 얘기하는 이 북극성 2호 발사라는 것도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사관을 지상 발사대에 얹어서 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다른 국가들의 사례로 보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 그건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게 제일 확실하게 위력이 나오는 기술이라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3월에 이제 한꺼번에 4발 발사했을 때도 그나마 기술이 검증됐다라고 보는 스커드 2R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무사를 예. 이용한 게 아니라. 그럼 결국은 북한도 김정은이 계속 뭔가를 보여주라고 재촉하는 마당에서 짜낼 수 있는 역량들을 다 짜내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미사일이 제대로 된 사거리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 노하우가 좀 쌓여 있다는 이 핵실험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량 생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두 부분은 대량 생산이 되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두 개를 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자체가 핵하고 미사일 부분의 능력이 충분한 수준까지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 저는 아직도 물음표를 알겠습니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만약에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한다면 예. 그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예상? 예, 뭐 지난번에 북한이 이제 이 스카드 2R을 발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미 간에 지금 연합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일정에 맞추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북한의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4월 15일 날 자기 할아버지 생일 105주년이 있고요. 예. 4월 25일 날 북한군 장군 기념일 85주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맞출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는 5월 9일 날 만일 우리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북한으로 봐서는 중요한 고려할 수 있는 날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거 이전에. 6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굳이 네, 시기를 개인적으로요. 예상한다면. 예, 그동안 이른바 얘기된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북풍이라는 예. 거죠. 근데 이 김정은 시대의 대남 전략 중에 아주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한국 내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 달에 원래 이 6차 핵실험 징후가 또 잠깐 보이다가 그것도 서리앤 노스가 얘기한 겁니다. 예.
보이다가 이제 걷어들인 것 중에 하나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도 있지만 한국 내 상황을 더 보면서 하자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은 한국 내에서 북풍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선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볼 경우에는 지금 뭐 북한이 나름대로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15일 태양절이라고 얘기한 김일성 생일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조선인민군 창건절이에요. 북한의 정식 명칭으로는 네. 4월 25일을 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이유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선거가 끝난 직후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아직은 확실한 정책을 결정을 하지 못했고 미국과의 정책 조율에도 약간 애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을 파고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두 분 다 그렇죠. 예. 대선 전후로 예.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어쨌든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무리 강하게 이루어져도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바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무력이 좀 더 사용될 수 있겠느냐 선제 타격론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재 무역론까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멈출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예요, 교수님? 왜요? 제재 무용론은 뭐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네. 제재가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봐야죠. 사실은 북한이 2006년부터 핵실험을 했지만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제대로 가기 시작한 것은 작년도에 4차 핵실험과 그리고 2월 7일 날 장거리 예. 미사일 발사하고 난 뒤인 3월 2일 날 유엔 안전보장에 있어서 결의안 안보리 결의안 2270 이후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보리 결의안 2270도 사실상 민생 문제는 뺐어요. 그런데 이제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안보리 결의안 2321는 사실상 석탄 수입의 한계까지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다. 길게 보면 1년이고 짧게 보면 몇 달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예.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이 이 제재가 굉장히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이 제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제재를 해제하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이 전면적인 이제 석탄 수입 금지 조치까지 내렸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ICC에 해부한다든지 또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의 그 참담한 인권 실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사실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 통치 자금 전체를 차단한다라고 하면 이 자체는 큰 아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용론을 지금 질문하신 그렇죠. 것처럼 나올 예.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 공격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 이런 그렇죠. 문제들을 모든 것을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네, 3월 말까지 대북 정책을 완성하라고 지금 미 국무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북한의 위협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사태라는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예. 당장 사드 배치를 두고 좀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권 주자들마다 해법이 좀 달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매듭이 지어질 거라 생각을 하시죠.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들 그 심중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기 네.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누가 되더라도요 그 합의를 완전히 번복하기는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배치 지역까지가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체계들 자체도 지금 반입이 됐고 하기 때문에요. 물론 성주로 간 건 아닙니다만 지금 와서 다시 처음부터 모든 합의를 다시 시작을 재검토하자. 하면요. 이거는 그건 결과적으로는 배치 못하거나 아니면 번복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후속 파장 효과는요. 뭐 이건 한미뿐만 아니라 한중 간에도 이제는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한번 그렇습니다. 압력을 넣으니까 굴복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선 기간 중에 약속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거를 다음번에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시도할 수 있다. 이게 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다만 중국 쪽에서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자기네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한중 간에 서로 중국의 우려를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은 틀림없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이것도 거부를 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국 입장에서 한중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외교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찍히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방법이 조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드의 보복도 그렇고요. 이런 걸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뭐 차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고요. 일단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를 위해서도 지금 상태로 그냥 배치하는 것이 차기 정부에 오히려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고요. 예. 만일 그걸 정말 원위치 시키면 없는 걸로 하면 한미 동맹의 파탄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거는 사드 배치는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속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3월 18일 날 어떻게 됐든 뭐 틸러슨이 일본, 한국 이렇게 그렇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고 하면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가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중 국무부 장관 회담이 그냥 이루어지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상하기 좀 힘들잖아요. 이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왕 외교부장을 만나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이건 정도에 벗어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거고요. 예.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게 계속 연장돼서 간다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도록 한국의 외교부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허.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WTO에서 규정을 이렇게 위배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방안이 또 하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이 이게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그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서 나가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유무역의 선도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국제적 여론전을 좀 펼칠 필요가 있는데 일부 지금 미국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저 유럽 이런 데서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쳐서 중국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끝으로 한 말씀.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요. 일단 새로운 일을 벌이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지금 이제 한 2달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차기 행정부에다가 비교적 원활하게 현재의 외교 현안들이 예. 링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내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 정부 내 마무리 짓고 가겠다든가 물론 마무리가 되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의 이제 보복 같은 자료들 이거는 WTO에 제소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하고 예.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엄밀하게 조사를 했다가 차기 정부에서 대중 협상을 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제대로 넘겨주는 준비를 이제 할 자세가 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차도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